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너무 아파요. 그 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상의 일이라고 모른 척해야 마땅한데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그 아이의 슬픔이 마치 오래전 제 죄를 꿰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죄책감이 다시 제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방이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 그 꼭대기층에 자리한 제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성과도 같았습니다. 아래 세상의 소음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완벽한 고요의 공간. 그 안에서 저는 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 7시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뜨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값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는 언제나처럼 씁쓸했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림들은 그저 색바랜 벽지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감정 없는 배우가 정해진 대사만을 의조리는 삶이었죠. 수백만 원짜리 만년필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끝은 무감각했고 수천억이 오가는 회의는 지루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빛에서 카리스마를 읽고 제 목소리에서 무게감을 느낀다고들 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 안은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운명에 떠밀려 회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보고와 지시, 숨막히는 일정들. 잠시 머리를 식히려 통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눈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거대한 개미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차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그 모두가 저와는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한 점이 제 시야에 박혀들었습니다. 회사 앞 광장, 가장 구석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형체, 때 묻은 담요를 두르고 얼굴에 반을 가리는 낡은 안대를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깡마른 손에는 찌그러진 깡통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작은 입술은 무언가 간절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창밖으로 수만 번도 더 세상을 내려다봤지만 단 한 번도 길 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풍경의 일부, 스쳐 지나가는 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아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온 신경이 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잊고 있던 통증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5분 뒤 이사회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의 소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제 질문에 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보좌해왔지만 제가 회사 밖의 일, 특히 저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본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저런 아이들이 늘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안대, 앙상한 어깨,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 작은 입술. 마치 아주 오래전 제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어떤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사회 내내 임원들의 보고는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소녀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지루한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시는 하나둘 불빛을 밝히고 있었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2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서재, 육중한 원목 책상 너머로 아버지는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 윤희의 사진 몇 장과 그녀의 뒷조사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 변변찮은 직업, 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을 데리고 뭘 어쩌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 못한다. 아버지의 노성에 온 집안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윤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 가짜는 소리 집어치워라. 내 놈이 지금 그 한낱 감정 노름 때문에 내 앞길을, 이 대성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게냐? 당장 정리해. 내일 아침까지 내 입으로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계집은 물론이고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아버지의 협박에 저는 모든 용기를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윤희의 환한 미소와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 사이에서 저는 결국 왕관을 택했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하게도 말입니다. 그 길로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가는 내내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널 위한 길이야. 나 같은 놈 옆에 있으면 너만 다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가시 돋친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태준 씨, 이 밤에 어쩐 일이에요? 흠뻑 젖었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오는 윤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라고요? 넌 나랑 격이 안 맞아. 애초에 우리가 만난 것부터가 실수였어. 윤희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그 미묘한 행동의 의미를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빠진 그녀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을 제 손으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던 그 말이 어쩌면 12년 전 제가 버린 윤희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작하듯 뛰어댔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수화기를 들어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잠깐 들어와 봐. 곧이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비서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내일도 저기 있는지 확인해 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 따뜻한 음식이라도 좀 챙겨주도록 해. 눈에 띄지 않게. 김비서는 또 한 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서재로 향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가을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희의 사진. 사진 속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제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는데 까만 안대를 한 소녀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창가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소녀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 아이 윤서연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동이 트기 전 창가에 서서 소녀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하루의 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나타나 해가 질 때까지 같은 자리를 지켰고 간간히 던져지는 동전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싸온 주먹밥을 꺼내 허겁지겁 먹었고 틈틈이 낡은 책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평범한 행동들이 제게는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윤희의 모습이 그 위로 겹쳐졌고 어려운 형편에도 늘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과 죄책감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위스키와 오래된 재즈 음악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텅 빈 소파를 바라보면 그곳에는 늘 윤희의 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봐? 제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보게 만들었잖아. 매일 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환영 속의 윤희는 12년 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함께 갔던 작은 놀이공원,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아이처럼 웃던 기억. 제 넓은 등에 엎여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녀의 따스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찬란했던 기억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현재의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립다 안 그래? 윤희의 환영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워할 자격조차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널 버렸어. 내 손으로. 알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희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맹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결국 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를 택했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빈 위스키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왜 하필 저 아이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걸까? 엄마가 아프다던 그 말이
어쩌면 12년 전 제가 버린 윤희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작하듯 뛰어댔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녀에 대한 저의 집착은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창밖을 쳐다보다가 비서의 지적을 받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식사 자리에서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신경과 감각은 오직 그 작은 소녀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아이 뒤를 좀 밟아봐.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최대한 조용하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김 비서는 제 지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유능함이라면 며칠 안에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비서에게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경계심이 강해 사는 곳을 알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소녀는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저는 결국 다시 술병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의 환영은 유독 더 선명했습니다. 윤희는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찾지 마. 그냥 모른 척 해줘.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니, 이젠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거야. 그 아이가 누구인지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알아내서 어쩌려고? 12년 동안 모른 척 잘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한테는 그럴 자격 없어.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저를 파멸로 이끈다 할지라도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광장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 차가운 곳에서 밤을 지새운 것은 아닐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김 비서의 보고도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는 망설임 없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광장은 한산했고 제 구두 소리만이 정막을 깨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본 것인지 몸을 살짝 웅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처럼 도망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아침은 먹었니? 제 목소리에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12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는 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소녀는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낡은 안대 너머로 저를 향한 경계심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의 찌그러진 깡통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깡통 안에는 이미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초라한 내용물이 이 아이가 견뎌냈을 시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당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부당한 동정은 받지 않겠다는 굳은 심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날씨가 많이 춥구나.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아이의 얇은 담요를 바라봤습니다. 금방이라도 해질 것 같은 얇은 담요로는 이 차가운 도시의 새벽 공기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제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작은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끝이 제 피부에 닿자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마치 온몸의 감각으로 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야. 나는 그저 우연히 널 보게 된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회장님이시죠? 이 건물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 가끔 창가에 서서 여기를 내려다보시잖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안 거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내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까지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걸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요. 동정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저 절박해서 그뿐이에요. 소녀는 제 손에 들린 지폐를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아이를 저는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제 비싼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제발 내가 오해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내게 상처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제 간절한 목소리에 소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아이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해서 뭐해요? 어차피 회장님 같은 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사정 조금도 이해 못하실 텐데요. 그저 하루 심심풀이,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제 목소리가 너무 컸음을 깨닫고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진심으로 널 돕고 싶어. 그러니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제 진심이 조금은 통한 걸까요? 아이는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계신데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안 된대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차마 구걸한다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기는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차가운 바닥에 앉았을까?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를 견뎌냈을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그 작은 어깨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값을 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12년 전 빗속에서 절망하던 윤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지금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책감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병원비든 약값이든 얼마가 필요하든 내가 다 내줄게.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곳에 나와 있지 않아도 돼. 제 말에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안대 밑으로 보이는 아이의 입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살짝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왜 저를? 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 의심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너무 일찍 알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게서 내가 버린 여자의 모습을 봤다고, 어쩌면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니? 어른으로서 아이가 힘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다. 어떤 어른이 너 같은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모른 척할 수 있겠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이 어린 생명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아니, 안대 너머의 눈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저를 향한 아이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저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다루듯 물었습니다. 서연이에요. 윤서연. 그 이름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널 돕고 싶어. 진심이야. 그러니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서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대에 가려진 눈 대신 그 작은 입술과 턱선, 그리고 제 말을 경청하는 고개의 각도에서 저는 수많은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작은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까?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날 믿고 내 엄마를 도울 기회를 주겠니? 제 질문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준다고. 절대로 저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12년 전 제가 윤희에게 끝내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죄를 심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12년 전에 윤희가 이 아이의 입을 빌려 제게 묻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버릴 건가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이의 안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그러니 내 눈을 보고 약속할 수 있게 해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오직 제 앞에 작은 아이 서연이와 저 단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은 아이의 낡은 안대에 닿아 있었고 그 거친 천의 감촉이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저 낡은 안대만 벗겨내면 저는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진실의 일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해답이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제 마른 손가락이 안대의 매듭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안대 너머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직전에 저에게 되돌릴 수 없음을 각인시키려는 듯이 후회 이미 내 인생은 후회투성이야. 여기서 더 후회할 게 뭐가 있겠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전 윤희를 버린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단 한순간도 후회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두려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하고 감당하는 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대의 매듭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또 한 겹,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이 거쳐갔습니다. 마침내 낡은 안대가 제 손에서 스르르 풀려나가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대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얼굴, 앳되고 깡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기적처럼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승달처럼 고운 눈썹,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 살짝 올라간 콧날까지.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12년 전 제 기억 속에 박제된 윤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대신 어린 소녀의 앳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향해 당돌하게 빛나고 있던 그 눈.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그 복잡한 눈빛은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또 괴로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12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저를 바라보던 윤희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아, 제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장난이거나 혹은 12년간 제가 받아온 끔찍한 형벌의 결과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서연이는 제 반응이 이상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12년 전의 윤희가, 빗속에서 울고 있던 윤희가,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던 윤희가 겹쳐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엉켜 저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제 망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서연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간신히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체 누구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이상하게 그러세요? 무섭게. 서연이는 뒷걸음질 치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아이를 놀라게 해서는 안 돼. 저는 억지로 이성을 끌어모아 제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놀라게 해서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이는 몸을 바로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붙잡고 모든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가 윤희가 맞느냐고, 혹시 그녀가 12년 전에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섣부른 행동이 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킬게. 내 어머니, 내가 책임지고 치료받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간신히 그 말을 내뱉고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12년 전 저의 비겁함과 마주하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뒤에서 서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이죠? 약속 지키실 거죠?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한번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건물로 들어서는 내내,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희와 똑 닮은 그 얼굴.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정말 윤희가 낳은 아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 내 아이일 가능성은?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2년 전 윤희는 제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저를 떠났던 것이라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로 달려가 12년 전 아버지가 제게 던졌던 윤희의 뒷조사 서류를 찾아 헤맸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 낡은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초라한 이력과 함께 작은 병원의 진료 기록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그 두 글자가 제 망막을 태울 듯이 아른거렸습니다. 12년 동안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서류 한 장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숨겼던 진실, 윤희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끔찍한 진실. 저는 서류를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텅 빈 서재에 제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는 비수처럼 돌아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사랑하는 여자를 비정하게 내쳤던 제 자신의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리고 제가 놓쳐버린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서연이, 윤희를 기적처럼 닮았던 그 아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정말 내 딸이란 말인가?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자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핏발선 눈, 헝클어진 머리,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대성그룹의 냉철한 회장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한 사내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제 유일한 수족이자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김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챘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비서가 제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고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서류 한 장을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적힌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나? 김 비서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빠른 속도로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숨긴 거다. 12년 전에.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아이 윤서연. 그 아이의 얼굴이 윤희 씨와 똑같이 생겼어.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줘.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을 전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명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흩어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 한번 밀려오는 거대한 절망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버린 시간, 제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집무실에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12년 전 윤희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 교정의 낡은 벤치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책을 읽고 있던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던 바로 그곳. 벤치에 앉아 눈을 감자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던 그 까만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추억에 기대어 연명하는 초라한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연인이었던 우리는 케이블카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윤희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우리 둘이 함께할 집도 있을까? 물론이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예쁜 집으로 마련해 줄게.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텅 빈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없는 성공은 불 꺼진 도시의 야경처럼 공허하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그녀와 헤어졌던 비 내리던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제게 매달리던 그녀의 가녀린 손,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제 비겁한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떠올라 저는 차 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의 저를 붙잡고 절대 그녀를 놓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희 씨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발 아니기를 바랐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이는 서연이는? 윤서연 양은 윤희 씨의 딸이 맞았습니다. 12년 전 회장님과 헤어진 직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출생 기록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12년간 세상에 홀로 버려두었던 제 핏줄.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침묵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해. 서연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침불안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공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희 씨가 아이의 아버지 자리를 비워둔 것입니다. 침불안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다 주는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오직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질문뿐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인가? 서연이가 정말 제 딸이 맞는 것인가?
상황적 증거들은 모두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닮은 얼굴, 12년 전의 시간, 그리고 공란으로 남겨진 침불안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과학적인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상상에만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라도 속죄해야 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김비서, 사흘 만에 처음으로 내린 지시였습니다. 김비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DNA 검사를 해. 나와 서연이에.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 모친의 동의 없이는 그냥 해.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절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야 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제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년간 외면했던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 반대로 만약 제 착각이었다면 이 모든 죄책감과 그리움은 무엇인가?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유령처럼 회사를 떠돌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도 집중할 수 없었고 임직원들의 보고를 들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오가는 계약도,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 계획도 서연이라는 한 아이의 존재 앞에서는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비서는 매일 제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엄마의 병실을 지키며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 덕분에 윤희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 비서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저는 그 침착함 뒤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고 그 첫 장에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유전자 검사기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눈은 자동으로 결과 부분을 찾아갔습니다. 복권 확률 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99%. 과학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 더 이상의 의심이나 추측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확증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제 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리고 버려두었던 제 친딸이었습니다. 서류가 제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1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슬픔,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까지. 제 입에서는 동물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아악. 저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실에서 그 위험 있는 공간에서 저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김비서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었어.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내 딸을, 내 아이를.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 안대를 벗었을 때 드러났던 윤희와 똑 닮은 얼굴, 가리고 엄마가 아파요라며 간절히 호소하던 그 작은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구걸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야 했던 제 딸이었습니다. 김비서 윤희 씨 상태는 어때?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 내에 의식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차를 준비해. 병원으로 간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 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딸 서연이에게 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서연 양을 이곳으로. 아니다. 내가 가야 해.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윤희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남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99%. 그 숫자는 제 심장에 박힌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윤서연, 그 가엾은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김 비서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도 속도도 세상의 어떤 규칙도 제게는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제 딸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2년 전 윤희를 찾아 헤매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곧 제 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제 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12년간의 원망과 상처가 저를 거부할까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져야 할 책임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1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제 남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운 채 저는 미친 듯이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저는 오직 김 비서가 알려준 병실 번호만을 되뇌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마침내 병실 앞에 섰을 때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윤희, 그리고 그 옆 작은 의자에 웅크린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서연이, 제 아내와 제 딸,
제가 12년 동안 외면했던 제 가족이 저렇게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저 두 사람이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그깟 돈과 명예가 뭐라고, 저는 제 삶의 전부를 내팽개쳤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병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저를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따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니 곧 깨어나실 거예요. 어제부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호자 그리고 따님.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저들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들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잠에서 깼는지 부스스한 모습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 선 경계심보다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정말로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세상에는 오직 제 딸 서연이 한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한 아이의 죄 많은 아버지로서 저는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제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저씨가 약속 지켜주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12년 동안 묵혀왔던 말을, 평생을 후회하며 되뇌었던 그 말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제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허공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라니요? 아이의 혼란스러운 물음에 저는 품속에서 제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했던 DNA 검사 결과서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엄마를 버리고 너를 12년 동안이나 혼자 내버려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난 내 아빠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부 확률 99%. 그 숫자를 본 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류와 제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엄마가 고이 간직했던 낡은 사진 속의 젊은 남자, 며칠 전 자신에게 나타나 무조건적인 도움을 약속했던 의문의 회장님, 그리고 눈앞에서 오열하며 아빠라고 말하는
이 초라한 남자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거나 저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라기보다는 12년간의 모든 서름과 엄마의 고통, 그리고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라고요? 엄마 사진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아저씨였어요? 그래, 나다. 내가 바로 그놈이야. 내 엄마의 인생을 망치고 내게서 아빠를 빼앗아간 죽일 놈이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이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가 저렇게 아플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까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밀쳐내는 대신 제 앞에 가만히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빠가 내 곁에 있게만 해줘. 이제라도 내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게 해줘. 내 엄마 곁을, 그리고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도 줘. 제발.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아버지와 딸의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서연이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한참 만에 서연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서연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저를 향한 원망 대신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작은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또 한 번 아려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지. 평생을, 아니, 다음 생에까지라도 빌어야지. 저는 서연이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라고. 서연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함께 병실로 돌아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잠들어 있던 윤희가 가늘게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희미한 시선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서연이를 향했습니다. 서연아. 산소호흡기 너머로 그녀의 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엄마. 서연이는 울면서 엄마의 침대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의 시선은 서연이의 뒤에 서 있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원망, 그리움,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12년 만의 재회.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그녀를 봐야 할까?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감히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그녀의 침대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두려워하는 아빠를 위로하는 어른처럼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기억나? 엄마 사진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 우리 아빠래. 서연이의 담담한 말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을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그런 저를 서연이가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엄마도 아빠를 기다렸을 거야. 엄마는 아빠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했어.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맞잡은 그녀의 손은 제 기억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앙상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이 그 손끝에서 고스란히 느껴져 제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희야, 나야. 태준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또다시 참회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2년 전 그녀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제 죄를 이제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안도감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서연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12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죄책감과 어둠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한 것입니다. 저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그녀의 깊고 넓은 사랑으로 모두 보듬어 준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윤희도, 저도,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윤희는 제가 마련한 최고급 병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따뜻한 학교의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평범한 소녀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제게 퉁명스럽게 굴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도 제게는 사랑스러웠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로서의 서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전부 사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요리학원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제 음식을 서연이가 투덜거리면서도 맛있게 먹어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텅 빈 집무실에서 고독을 곱씹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윤희의 곁을 지켰고 주말에는 서연이와 함께 못다한 부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놀이공원에 가서 솜사탕을 사 먹고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라는 역할이 저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12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가끔 저를 어색해하며 아저씨라고 불렀고
윤희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제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를 끊임없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루하루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저녁, 윤희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고 서연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잃어버렸던 12년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12년 전 함께 갔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윤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윤희의 손을 잡고 서연이를 품에 안으며 12년 전 미처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윤희야, 서연아, 내가 평생 너희들을 지켜줄게. 다시는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게.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제 고백에 윤희와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겨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는 것을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구걸하던 맹인 소녀가 안대를 벗는 순간 저의 멈춰버렸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오랜 시간을 돌아왔지만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와 구원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현재를 채워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스한 바닷가의 햇살 속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